안녕하세요. 영어 교육의 바른 길을 안내해드리는 멘토 엘라입니다. Hi everyone. 네, 오늘은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또는 중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 전직 영어과 주임, 영어과의 이제 모든 지필고사라든지 수행평가를 기획하고 진행해 본 저 엘라가 중학교 영어의 핵심 세 가지를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영어 시험을 잘 보는 것 같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내신도 미끄러지고 모의고사 점수도 잘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는 조금 학습식으로 바꿔야 하나? 영문법이 힘들다던데 영문법은 어떻게 하지? 도대체 중학교 영어는 이제 평가가 제대로 시작되는 시기인데 어떻게 다른 걸까? 이런 걱정과 불안을 그리고 궁금증을 안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오늘 다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아시면요. 아이들이 중학교도 잘 준비할 수 있고 이 중학교 3년이라는 게 고등학교까지 준비해야 하는 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잇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실패하지 않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중학교 영어 핵심 첫 번째. 바로 중학교 영어 성적의 산출 방식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 영어를 잘 한다고 하면 뭘 떠올리시나요? 중간고사를 100점 맞았다? 기말고사를 100점 맞았다? 하지만 이 전통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이 지필고사는요, 아이들의 성적 산출의 일부분입니다.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 지필고사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그리고 요즘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지역에 중학교 한 5군데 제가 평가 방법을 한번 학교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60%까지 이 주요 교과목에서 수행평가를 잡는 학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수행평가 또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것만큼 평소에 잘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이 수행평가는요, 사실 학교마다 조금씩 비중이 다르게 각 항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어 시험을 보는 곳도 있고요. 스크립트, 아이들이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는 곳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듣기 평가를 수행 평가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매우 항목이 다르게 선생님 재량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평가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 계획을 꼭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의 이 영어과라면 영어과, 수학과면 수학과 이 수행 평가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러면 이 수행평가의 항목에, 이 평가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이 수행평가를 잘 챙겨주셔야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우리 아이의 한 학기 진짜 성적입니다. 그 성적 산출할 때, 좀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이 지필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중간고사가 25%밖에 반영이 안 되는 학교라고 했을 때 아무리 100점을 맞았어도 실제 성적을 산출을 할 때는 25점밖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중간고사에서 50점을 받았어요. 50점을 받았어도 실제로 성적이 산출을 할 때는 50점이 깎이는 게 아닌 그 25%의 반인 12.5%만 깎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행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래서 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지필고사도 잘 보고 이제 하겠지만 그것보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성실성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느 시기까지 어떤 날짜까지 어떤 과제를 제출해라. 아니면 자료를 주시고 언제까지 단어 시험을 보겠다. 언제까지 말하기 시험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날짜를 잘 체크를 하고 잘 챙길 수 있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중학교 성공 그 학업 성공의 반은 저는 성실성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중학교 학생들 관리를 할 때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저, 어머님, 이제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이렇게 세 명이서 단톡을 만들어서 이 학교 평가 그 공식적인 학교에서 제시하는 그 평가 기획서가 있어요. 그거를 공유를 해서 우리 학교가 지필고사가 몇 퍼센트, 수행평가가 몇 퍼센트구나 이런 거를 미리 인지를 하고 수행평가를 언제 뭐 무슨 날짜에 단어 시험을 보기로 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좀 중학교 생활을 스스로 챙길 수 있게 옆에서 이렇게 보조해주고 같이 챙겨주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필고사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을 할 때 보면 이 전적으로 학원의 위임을 되게 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학교의 지필고사의 출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똑같은 교과서를 쓰셔도 주시는 추가적인 학습지라든지 이 수업에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보편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 나머지 10% 20% 되는 요 미묘한 차이는 선생님이 주시는 그 유인물에서의 뭐 문법의 예문이라든지 추가 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갈리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무조건 3년 내내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6년 내내 잘 듣는 그런 버릇을 지금부터 들이셔야 학교 생활이 좀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 학교 수업을 안 듣고 학원에서만 공부하는 친구들을 학교에서 봐서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이 중학교 아이들에게 학교 수업 노트를 제작을 해줬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고 가서 학교 선생님 수업이 끝날 때마다 거기에 수업 내용,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을 이렇게 딱 써서 작성을 할 수 있게 학교 수업도 잘 들을 수 있게 이게 사실 학업의 기본이거든요. 학교 성적만 잘 받고 학교 수업만 잘 들었는데 수능 1등 받고 좋은 대학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한다.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너무 절대적인 진리라서 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필고사, 그다음에 수행평가 이 모두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중학교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지필고사의 내신 출제자는 바로 학교 선생님, 이거 학교 유인물을 옆에 두고 학교를 문제를 출제를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가 학교 유인물, 학교 선생님 수업 그리고 수행평가를 잘 챙길 수 있도록 꼭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영어의 핵심 두 번째, 바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의 차이입니다. 이 중학교 내신을 거의 만점을 받고 중학교 잘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았는데 아마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된 친구들 3월 달에 모의고사 봤을 텐데 모의고사에서 점수라든지 등급이 생각보다 너무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신 친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중학교 영어 3년을 보낸 친구들에게 좀 많이 보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를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신이라고 하는 시험 범위가 매우 매우 양 자체가 작습니다. 우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지필고사 그 하나만 봐도요, 두 단원 정도를 다루는데요. 본문 두 개, 그다음에 대화문 뭐 4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문법 포인트 4개. 이 정도밖에 시험 범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 내신은요, 내가 영어가 조금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해도 내신에서 나오는 그 본문을 달달달달 외우고 대화문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내신에서 나오는 문법 포인트의 예문을 달달달달 외우면 어느 정도 점수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만 3년 내내 내신 공부를 해서 내신을 잘 받아온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고등학교는 우선 모의고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는 범위가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갑자기 28개의 내가 생전 보지 못했던 지문들을 빠르게 읽어내서 뭐 주제면 주제, 추론이면 추론, 뭐 어휘면 어휘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그런 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 실정상 초등학교는 중학교를 준비해주지 못하고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준비해주지 못하는 지금 이런 교육 상황입니다. 영어 쪽만 우선 보면요. 그래서 중학교 때 3년 내내 정말 내신만 잘 받고
내신 공부만 했던 친구들이라면 고등학교 때 가서 우선 모의고사를 볼 때 처음 보는 지문을 빨리 읽어 내려가는 힘이 매우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면 처음 보는 지문이고 자기가 달달달 외운 지문만 예상 가능한 지문만 보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범위가 중학교 내신이랑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있고요. 부교재도 있습니다. 부교재도 뭐 독해교재, 단어, 어휘집 이렇게 여러 개를 선정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추가 지문들을 정말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을 시험 범위에 넣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를 해봐도 중학교는 그 몇 개 안 되는 지문, 몇 개 안 되는 대화문, 몇 개 안 되는 문법 포인트들만 정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계속 20번이고 30번이고 반복을 할 수 있는 양이 되지만 고등학교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 옛날에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외고를 다니는 친구가 학교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 점수는 안 나와서 고민 상담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공부 스타일을 보면 그 학교에서 내주는 정해져 있는 양을 소화하는데 매우 훈련을 시켰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공부를 하듯이 고등학교 공부를 해서 그래요. 하지만 고등학교 공부는 범위가 없습니다. 모의고사에 아이들이 3년 내내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28개의 새로운 지문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볼 수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 지문을 다 외울 수도 없는 판이고요. 그러면 중학교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내신 공부에 조금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내신을 절대 50% 이상 잡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내신에 나오는 지문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암기가 부족하고 어휘가 부족하고 문법을 잘 모른다 하면 아예 내신 공부를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예 1월 달부터 내가 4월 달에 내신을 공부할 거를 생각을 하고 본문도 조금씩 외워가고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라는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년 내내 시험 기간이지만 그 내신을 아예 처음 미리미리 시작을 해서 본문도 계속 외우기 시작하고 대화문도 왜냐면 이 내신 콘서트라든지 백발백중 이런 내신을 준비해주는 학습서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내용도 정리도 잘 돼 있고 이 어휘, 그다음에 대화문, 본문, 그다음 문법 이렇게 각 파트별로 문제들도 정말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집을 1년 내내 푼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50%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냐? 다양한 지문을 읽어야 해요. 내가 어떤 지문이 와도 그 70%에서 80% 이상은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영어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독해력,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영어 문해력까지 같이 기르셔야 해요. 그래야 중학교 때 성공을 하고 고등학교 때도 성공을 하는 이런 정말 중학교 때 정말 필요한 영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좀 영어를 탄탄히 해와서 어휘력도 괜찮고 문법도 어느 정도 기초 문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순이라든지 기초 문법도 잡혀 있고 그 해당 학년이나 수준의 지문들을 그래도 무리 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내신을 20%에서 30% 정도만 잡고 나머지 70에서 80%는 새로운 지문을 읽는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원에서는요, 정규 수업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지문을 읽어 내려가거든요. 새로운 대화문, 새로운 지문.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5, 60개, 한 3년 정도 되면 한 150개에서 170개 정도 되는 지문들을 읽어 내려갑니다. 이게 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고등학교가 이 아이들의 12년 학업 인생에 있어서 거의 마라톤의 끝에 이제 거의 스포트를 달리는 그런 시기이잖아요. 학업적으로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양 자체도 매우 많고 하기 때문에 그때 잘하려면 이 중학교 이 다리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다리 단계에 어휘, 그다음에 지문을 새로운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어휘가 그만큼 많이 늡니다. 이 새로운 지문을 많이 읽고 저희는 금요일에 문법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을 위한 문법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법 수업에서 이제 어떤 기초적인 어순이라든지 문법 용어를 같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그 자료 라든지 학습량
이라든지 새로운 지문을 소화할 수 있는 근력을 계속 길러주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첫 시험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96점을 받았거든요. 제가 공부를 따로 하거나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저는 그 비슷한 레벨 초등학교 그 6학년에서 할 수 있는 영어를 구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딱 하나 틀렸던 지문이 뭐였냐면 바로 문법이었습니다. 용어를 몰라서예요. 그래서 이 용어라든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출제되는 이런 영어 문법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질문들에 익숙해지는 이런 과정들을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 고등학교까지 이어진, 고등학교 때 실패하지 않는 영어를 하는 방법은 바로 내신과 일반 영어 근력, 지문과 독해력, 그리고 어휘력을 계속 같이 늘려가는 이거의 비중을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의 개개인의 지금 현재 영어 학습 능력에 따라서 이 비율 조율을 조금씩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절대 50% 이상은 넘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좀 영어가 부족하다는 분들은 일찍 시작해서 그냥 1년 내내 내신 공부를 같이 가져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중학교 영어 핵심 포인트 세 번째, 바로 영어 문법입니다. 일부분에서는 K 문법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영어 문법을 한국식 영어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정말 영어 문법을 위한 영어 문법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여태까지 출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그래도 학군지라든지 이런 데서 영어 문법이 막 투부정사의 용법을 가른다거나 동명사의 용법을 가른다거나 아니면 뭐 현재 분사의 용법을 가른다거나 현재 완료의 용법을 가른다거나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이런 문제들은 많이 출제를 안 내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이 영어 문법이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가거나 이제 영어 학습을 시작할 때 또는 중학교 가면 애들이 무조건 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영어를 싫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영어 문법 모르면 좀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어 문법이 좀 비중이 많이 차지해 보이고 그리고 영어 내신, 학교, 중학교 영어 내신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이 이걸 많이 어려워하고 뭔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 유난히 그런 시기가 바로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가면요, 이 영어 문법의 비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문법을 위한 문법 문제들은 출제가 많이 되지 않고요. 구문 독해 하는데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멀리 봐서 수능에서도요, 딱 한 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영어 문법은. 그런데 이 중학교 때 아무래도 뭐 대화문, 어휘, 본문, 문법 이 파트에서 내신이 출제가 많이 되고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시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법 문제가 한 뭐 25개에서 30개 되는 문제들 중에 막 4, 5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문법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느끼고 이 중학교 문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학교만 지나면 영어 문법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중학교 영어 문법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이들이 기초적인 어순이라든지 어법적으로 틀린 문장 그리고 맞는 문장 이 가르는 이런 걸 많이 요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 너무 규칙만 달달달달 외우고 1, 2, 3, 4, 5번 중에 고르시오 이런 문제만 너무 많이 애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영어는 규칙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규칙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사실 이 서술형이라는 걸 거의 문법에서 많이 내거든요. 이 어떤 문법 규칙을 주고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봐라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이 중학교 영어 시험에서 내는 서술 형태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1, 2, 3, 4, 5번 중에 뭐 용법 가르기, 뭐 틀린 문장 찾기, 맞는 문장 찾기, 위에서 밑줄 친 문장과 같은 용법 찾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영어 문법을 하실 때 첫 번째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이해할 때 아이들이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문법 용어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 수업을 들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법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영어를 아무리 잘하던 친구들도, 초등학교 때 잘하던 친구들도 이 용어를 몰라서 딱 봤는데, 저 단어도 알겠고 문장도 알겠는데 선생님의 이 설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외계어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 용어는요, 이 팔품사, 그리고 문법에서 다루는 문장의 주요 성분들이 있어요. 주어, 동사, 이제 보어, 수식어, 이제 이런 문장 성분들을 가르는 이 용어들을 잘 알아두어야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설명들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고 중학생이 됐다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많이 해오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막 학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문법을 하기 시작하면 규칙은 이해가 되는데 예문이 머릿속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막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뭐 분사니, 완료형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그 문장을 생전 처음 본 문장들이다. 아니면 전혀 많이 보지 못해서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상태에서 문법 설명을 들어버리면 이게 규칙은 달달달달 외울 수는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문법이라는 말 그대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잖아요. 이 규칙을 알려면 그 규칙이 적용되어 있는 예문들이 미리 머릿속에 꼭꼭꼭꼭 꽉꽉꽉꽉 쌓여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위에 문법 설명이 들어갔을 때 그게 소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내가 알고 있던 저 문장 I want to go 나는 가고 싶어 라는 저 문장에 to go를 투부정사라고 부르는구나. I like dancing 이라고 했을 때 이 dancing 이라는 거를 동명사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만약에 내가 문법 포인트를 하나를 배웠다 하면 그 문법 포인트가 적용된 예시를 20개, 30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문법 옳고 그른 어떤 문장이 맞았나 틀렸냐를 물어볼 때,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를 알 수 있고요. 용법 같은 거 구분해도 뭐 뜻을 알아야지 용법을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중학교 때 유난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 보이는 이 영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규칙과 예문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점. 그래서 규칙을 아이들이 설명을 해보고 이 규칙을 가지고 예문을 쫙 써보는 이런 서술형 영문법을 요즘엔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교 그리고 멀리 봐서 수능까지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중학교 때 너무 문법 문제 틀리고 했다고 너무 이 시험 성적에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너무 실망하시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금요일 날 문법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타 강사 문법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해한 규칙을 설명을 실제로 해봅니다. 무슨 무슨 영어의 1타 강사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정말 자기가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배웠던 지식을 인출해내는 것만큼 아이들이 이해를 확실히 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그 인출해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기억력이 단단해지고 이해력이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혹시 독학을 하시거나 학원에서 이렇게 문법 수업을 해보셔도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규칙을 정말 자기 언어로 이렇게 설명해보는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왜 이 문법이라든지 이런 설명하는 능력이 늘어나냐면 선생님들께서 설명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이런 문법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예문을 많이 만들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예문을 한 10개, 15개 이상씩 써보는 걸로 문법 수업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문까지 꼭 이어지는. 그래서 계속 지금 서술형 비중이 높아져가는 이 추세에서 서술형까지도 너무 겁내지 않고 꼭 잡을 수 있는 영문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마무리를 하자면요. 중학교 영어에서 꼭 아셔야 할 핵심 세 가지. 첫 번째는 중학교 영어의 내신, 산출 방법. 두 번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의 차이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학교에서 유난히 어렵고 비중이 크게 느껴지는 영어 문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아시면요, 그나마 조금 덜 걱정하시고 덜 불안하시게 고등학교 때 실패하지 않는 영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영어 교육의 바른 길을 안내해드리는 유용한 얘기들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See you later. Bye bye.